이제 부가가치세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파트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재상 페이지로는 227페이지부터 이제 부가가치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챕터가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회계교재하고 세무교재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무교재를 위주로 나갈 거예요. 세무교재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건 회계교재를 같이 보는 거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세무하고 회계교재 같이 봐주시고, 우리가 왜 재무회계 수업할 땐 제가 재무회계 쪽에서는 오히려 회계교재를 기준으로 놓고 세무 쪽을 중간중간 추가해 드렸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세무교재로 바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산 실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계교재의 전산 실무는 매입 매출 전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교재 쪽으로 바꿔놓고 세무 쪽에서 부가세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회계에서 다른 점은 그냥 기본 개념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만 물어보는 부분으로 시험 출제가 되고, 거기에 이제 무슨 부분,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줘야 되고, 전자이면 국세청에 언제 전송해야 되고, 그런 게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무 2급 교재로 여러분은 이제 펴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회계 같은 경우는 이 간이과세자라는 부분이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회계교재는 7번째 챕터인 간이과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교재는 간이과세가 들어가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간이과세까지 할 거고요. 올해 최대 부가가치세 세법의 개정은 간이과세자입니다. 우리가 사업자를 놓고 볼 때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개정사항이 있어요. 실무자들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요라는 거로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로 돌아버렸어요. 금년도부터는. 근데 그게 모두 다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발행이 면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세무대리는 모든 기업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무대리인들이 7월 25일 날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원래 우리가 배울 때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7월 25일 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일단 무신고가 될 거고 가산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부가세부터 이제 가산세가 주구장창 계속 붙는 얘기들이 등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때는 전부 다 넓혀서 배우셔야 되고요. 업무에서는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배우는 것처럼 가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 회사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리고 회계적으로 있는 종업원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일을 잘못해서 가산세가 계속 나오는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넓게 배우는 거고 업무는 그걸 조심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는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건 첫 번째 챕터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은 다시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회계는 지금 뒤쪽에 가면 이 사업자 등록이랑 요 납세 의무자 쪽에 4번부터 7번에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걸 먼저 배우든 관계는 없어요. 어차피 다 배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챕터 1번에 대한 세부적인 목차처럼 써드린 건 세무 2급 교재를 기준으로 써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7가지 내용 기본 개념을 배울 거고요. 기본 개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총칙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또는 총론, 전체를 얘기할 때 표현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가 뭐고, 그리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이 돼서 국가한테 세금을 내는지, 우리 지금 세법 배우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세법이 사업을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업무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법 중에 하나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법이 있고요. 그리고 급여를 주는 과정 중에 원천징수가 등장이 되죠. 그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법. 그러면 이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법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과정 중에 세금을 징수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매번 징수라는 거예요. 그게 의무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소득세가 있고 이 소득세는 추후에 뒤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지금 원천징수 쪽에서 소득세를 가져다 쓰고요. 그리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거로 끝나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소득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당신이 지금 종합소득이라는 게 발생되는 사람이더라.
그러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걸 신고를 해요. 근데 이 종합소득세도 소득세 안에 있는 법이에요. 안에 있는 법이고요. 그래서 개인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근데 법인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있었던 원천징수를 기준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게 법인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가 회사에서 회계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뭐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알아두셔야 되는 세법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업무 분장에 의해서 저희는 소득세는 제가 관여 안 하던데요. 그럼 인사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인사팀에서 인사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 보상이라든지 사회보험까지 전부 다 총괄하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회계팀에서는 진짜 급여 분계 정도밖에 안 해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콩나라 판나라 내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 만약 회계팀에서 얘기하면 이제 그거 뒤에 가서 불만으로 터져요. 아니 지일도 아닌데 왜 간섭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업무가 엄연히 뭐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예 분리가 되어 있으면 업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AT라는 시험이라든지 전산이라는 시험은 그냥 회계라는 부분, 세무라는 부분에 어디까지? 소득세까지 전부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소득세 무슨 부분? 원천징수까지. 그리고 법인세는 세무 1급이라고 하는 데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과정이 되어 있고 업무는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부가가치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의의,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징수하고 있는 이 부가가치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이고요. 회계급수에서는 약간 단답형으로 낸다라면 세무급수에서는 이제 글을 길게 써서 냅니다. 그거의 차이점밖에 없는 쪽입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죠. 자, 부가가치세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부가가치 그럼 밸류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라는 가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의 용어를 이렇게 써드린 이유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의 의미로 징수되는 세금이에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라는 부분이 대부분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징수되는 세금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가치가 뭐가 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늘어날 때마다 난 뭘 하겠다? 세금 10%를 떼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부분. 근데 이게 사실상 한글로는 부가가치세 이렇게 썼는데 영어로 놓고 봤더니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순서 안 바꿉니다, 여러분. 그냥 나와져 있는 용어 그대로 기록해서 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살표로 위치를 바꿔드리는 거로 해드리긴 했지만 용어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야, VAT가 얼마야? 라는 부분. 그러면 지금 현재 뭘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가치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 늘어난 거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구는 부가가치세라고 그러고 누구는 VAT라고 얘기하고 더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를 시험도 그렇고요. 지금 업무자들도 그렇고요. 무슨 뭐 부가세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상 세법을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들은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다른 게 맞아요. 네, 부가세라고 하는 건요. 원래 나오는 본세에 추가되는 세금이 또 있어요. 그게 부가세예요. 그러면 저희 재무회계 얘기했을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세무서에 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도 있다. 근데 그거 내는 세금에 우리가 플러스 내는 교육세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개별 소비세가 있다. 그런 게 부가세 성격이거든요. 일종의 목적세로 걷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하고 부가세는 사실 다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근데 약칭을 워낙 많이 써요. 우리가 뭐 비빔냉면, 물냉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물냉, 비냉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부가세라고 보편적으로 자꾸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지 지문에도 누군가는 부가가치세라고 정확하게 써주는 분이 있고 부가세라고 써주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그냥 동일권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뭐 세무사회계사 라이센스 준비하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VAT, 부가가치세, 부가세 다 동일한 용어처럼 그냥 취급하시고
끝내주셔라. 그럼요, 제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부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무언가를 팔아야 되겠죠. 또는 제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재화를 제공하거나 또는 노동에 대한 부분인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래서 또는 재화나 용역을 무엇하는? 생산하는. 그래서 생산하거나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넘겨받아서 파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소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유통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런 과정이 단계별로 계속 넘어가면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업하는 분을 놓고 보면 내가 100원 주고 샀던 거 절대 100원에 팔지 않아요. 100원 주고 샀던 거 얼마라도 뭔가를 가산할 거거든요. 그 가산을 해서 나는 150원에 팔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또 넘겨줬을 때 그 사람은 150원에 사갔다 하지만 그도 얼만가를 가산을 해서 또는 이 가산이란 부분이 이익 가산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 중에 가산할 수밖에 없는 원가나 비용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가산해서 나는 얼마에 판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계가 지금 제가 네모칸 3개를 그렸고 화살표가 2개네요. 그러면 단계가 넘어감에 따라서 금액이 계속 늘었어요. 그럼 처음엔 100으로 시작했지만 50이 가산이 돼서 150이 됐고 150에 150이 가산돼서 300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산되는 부분에 무엇하는 세금?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엇하겠다? 각각의 단계별로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든 단계에서 무엇되고 있는, 창출되고 있는 부가가치라는 걸 무엇으로 놓고 우리 기준금액으로 놓고 그 기준금액으로 놓으시라는 건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금액이 있어야 세금 몇 프로를 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 기준금액을 뭐라고 얘기한다? 과세표준.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도 과세표준이 얼마예요? 라고 묻고요. 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이 얼마예요? 라고 물을 겁니다. 당연히 그럼 법인세에서도 과세표준이 얼마라고 묻겠죠. 그래서 뭔가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세법에서 뭐라고 한다?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과세표준이 뭐가 된다? 부가가치가 과세표준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우리나라는 몇 프로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10%. 여러분 이건 지금 한국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 세율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가가치 세율. 근데 제가 왜 이걸 한국이라고 써드리냐고요? 외국이 10%를 징수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10%를 징수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는 10%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0%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그들은 부가가치세라고 안 하고 증치세라고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는 들어가서 봤더니 13%이더라 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10%이고 그 나라는 13%니까 각국별로 이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돼서 징수하는 세율은 다르다예요.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해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긴 거고요. 이해되셨을까요? 왜냐면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면 국경을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법이 다르고 관습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수출할 때는 0을 적용하고 수입할 때는 10을 적용하자. 그 나라의 세율을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나라 법으로 갈 거니까 10% 적용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징수되는 세금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10%라고 아예 써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일세율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왜 단일이냐면 지금 부가가치가 얼마이든 그러면 제가 아까 이 가산했던 부분에 보면 여러분 요 사이에 가산된 부가가치가 50이잖아요. 그럼 50에 곱해지는 10%. 자, 여기는 얼마예요, 여러분? 요 자리는 150이 가산이 된 거잖아요. 이게 부가가치로 볼 거니까. 그러면 150에 10%.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10%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단일세율이라고 해요. 또는 단일 비례세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자꾸 되짚어 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또는 내가 업무를 해야 되는 담당자라면 소득세도 아셔야 될 거고 언젠가는 법인세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벌어들인 소득과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징수되는 세율은 단일 세율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율이 아니고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1,2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6%를 징수하자. 근데 1,200 초과 4,600이다. 그럼 15%를 징수하다. 4,600, 8,800의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24%를 적용하자. 이런 식으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표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세율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초과 노진 세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득 크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도 달라진다. 그리고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세율은 더 높아진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단일세율 적용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서 내는 거죠. 두 개가 다르잖아요. 네,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10%를 떼자. 됐을까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부가가치 창출 얘기하면 계속 이익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익만 부가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산하는 회사를 놓고 보면 내가 자재를 얼마 주고 샀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재를 사가지고 왔으니까 원재료 매입 대금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재료를 가지고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판다고 했을 때 이 제품에 그대로 매가가 나오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자, 지금 내가 매입하는 데 들어간 원재료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가산되는 게 노무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산되는 게 또 경비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모여져 있는 게 우리는 회계에서 제공품이라고 배운 거고요. 그리고 그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제공품과 제품의 금액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그냥 시장에 내놓으면 알아서 팔리나요? 아니죠. 영업활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이 원가일 건데 이 원가에 무슨 부분이 또 가산이 될까요? 우리는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무엇 될 것이다? 가산될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그 저축의 관점처럼 이익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이 부가가치 창출을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부가가치라는 건 이익뿐만이 아니라 이런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산이 되고 경비도 가산이 되고 노무비도 가산이 됐을 것이다. 내가 사가지고 온 무엇에? 원재료에. 그리고 상품도 실제 판매비와 관리비도 감안을 해서 가격에 매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만 가지고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 이익 창출 얘기로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부분 배울 때 뭐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적에 나와져 있는 무슨 토지라고 하는 지대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파는 데 들어가는 판매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비, 그것도 모두 다 부가가치 창출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모두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시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놓고 봤더니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는요, 회사가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무슨 얘기 정말 많이 하시냐면 부가가치세 내야 될 시기가 되면 특히 세무대리인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이번에 부가세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이 사장님 물건을 많이 파셔서 그래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장님이 뭘 했으면 되냐면 물건을 팔고 부가세를 내가 받아서 갖고 있는 돈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돈을 쓰지 말고 지금 따로 빼놨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업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돈이 들어왔다고 부가세 세금 낼 거 떼놓고 돈 쓸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받아서 다 써버린 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자꾸 늘어났다고만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누가 내는 세금. 여러분도 소비자죠? 더조 소비자고요.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그 소비자가 대부분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팔 때 고객들한테 파는 그 물건 값에 뭐가 다 들어가 있다? 세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왜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호객행위가 실제 하는 데가 되게 많죠. 막 유흥가에 가도 진짜 호객행위 많고, 근데 동대문이나 남대문 쪽에 가면 이렇게 자기 매장 바로 앞에 나와서 아유 들어오세요. 저희 싸게 드려. 이거 얼마이고 막 호객행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매장에 딱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아우 좀 깎아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아우 제가 부가세 빼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당당하게. 근데 이분들은 벌써 아는 거죠. 부가세를 누가 낸다는 거.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너가 내야 되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네가 5만 5천 채 운동화를 사면 내가 5천 원 빼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꼭 요구합니다. 아우 카드는 안 돼요. 사장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왜 고객들한테 사장님이라는 표현 잘 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은 저한테 5만 5천 원을 받아서 5천 원을 국가한테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징수하는 의무가 있어서 징수만 하고 갖고 있다가 내는 것뿐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아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천 원 빼주겠다. 근데 카드를 긁으면 국세청에 자료가 다 모이거든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현금 주세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도 못 해준다고 하죠. 그리고 5만 원에 팔고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쑥 넣고 나는 매출한 적이 없다라고 정리시켜버리는 거죠. 불법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그게 나오는 게 이 부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는 거. 다만 이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업자고 그리고 소비자한테 세금을 직접 내라고 하면 일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가 얼마나 많아요. 소비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잖아요. 회사도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회사가 사서 회사가 쓰면 그 사람 최종 소비자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객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우리 사업 안 하는 민간이라고 얘기할까요? 민간인들도 최종 소비자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들한테 너가 사는 물건에 부가세가 있었으니까 그거 네가 부가세만큼 신고를 해? 라고 하면 일이 되겠냐고요.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아니 거래라는 부분에 단계를 놓고 보면 그 중간에 다 껴있는 게 누구이더라? 사업자이다. 그럼 사업자가 물건을 무엇할 때마다 아니 팔 때마다 사가는 사람한테 받아서 갖고 있다가 너가 내는 것만 해줘.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끝나더라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회사가 무슨 부분 신고 납부만 하는 거지 실제 부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간접세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으면 직접세라고 해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는 실제 직접세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봤더니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건 소비자고 근데 그거를 납부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담자랑 납부자가 다르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간접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시험에서 이제 출제자들이 뭘 물어볼까요? 다음 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다른 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단일세율과 우리 초과 누진세율이란 것도 다른 점 그리고 하나는 직접세이고 하나는 간접세라는 것도 다른 점이겠죠. 제가 소득세 수업할 때 또 물어보겠죠. 부가가치세는 무엇이다? 간접세이다. 소득세는 무엇이다? 직접세이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겠죠. 그래서 회계급수에서는 그걸 잘 묻지 않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소득세와 누구를 부가가치세를 비교하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회계에서는 소득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소득세를 거론하면 100% 오출제죠. 근데 세무는 소득세가 들어오는 급수이죠. 그러니까 거기부터는 비교 대치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럼 여기 써드린 건 뭐냐면 이 부가가치세라는 부분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부가가치 계산법. 그래서 지금 한 예를 들면 제가 원재료를 구입해서 라면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구입할 때 들어간 재료비가 현재 800원입니다. 그래서 매입액이 800원이고요. 그리고 라면 제조할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경비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임차료는 400원 들어갔고요. 인건비는 300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또 돈도 빌렸나 봐요. 그래서 이자 비용 200원도 들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었고 거기에 무슨 부분? 나는 마진, 이익을 얼마 챙기겠다? 300을 챙기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임차료, 인건비, 이자 더하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 요거 더해보시면 우리 700원에 200원 더하면 900원인가요? 그쵸? 9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300원을 더해 주시면 얼마가 된다? 1,2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오는 금액 800원에 1,200원을 더해서 나는 매가, 그쵸? 매가를 얼마에 팔았다?
2,000원. 그걸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소비자가 라면을 2,000원에 사간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가가치라는 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직접법으로 계산하는 부분은 가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지금 가산법은 여기 남연제주한테 이 매입 부분은 빼고요. 내가 더한 거, 이 남연제주에 들어간 거를 매입액에 더해서 소비자한테 파는 금액이 나왔다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더해라. 그래서 400원 더하기 300원 더하기 200원 더하기 300원. 그러면 얼마이다? 부가가치 1,200원.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세율 10%를 적용해서 나는 120원의 세금을 징수하겠어. 이렇게 가는 방식. 자, 그런데 간접법이라고 하는 건 전 단계 세액공제법 또는 거래공제법 이렇게 쓰는데 우리나라는 세액공제법을 쓰는 것뿐이에요. 지금 저희는 부가가치입니다. 세가 아니고. 자, 그러면 매출액에서 누구를 빼자. 너가 사온 금액을 빼라. 그러면 지금 소비자한테 판매한 가격은 2,000원이고 내가 사가지고 온 금액은 800원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는 얼마였다? 1,200원. 자, 간접법으로 계산하든 직접법으로 계산하든 부가가치의 금액은 절대로 달라지진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금을 누가 부담한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부분? 이 직접법으로 계산하는 건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법으로 계산하고 있다? 간접법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간접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세액공제법도 있지만 거래공제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래공제법을 쓰지 않고 무엇으로? 세액공제법으로 바꿔갑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된다? 너가 매입할 때 원재료 800을 살 때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것이다. 80만큼 부담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요거를 우린 뭐라고 부르고 매입과 관련된 세액. 그래서 매입세액이고 그리고 네가 2,000원에 팔았으니 그 2,000원에 대해서 우리나라 세율은 10%라고 미리 알려드렸으니까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상대편한테 받을 것이다. 소비자한테. 누군요? 라면 만들어 파는 우리 회사는. 그러면 저는 200원을 같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라면 가격 얼마라고 얘기할까요? 2,200원이에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200원을 같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세액으로 가는 건 무슨 의미가 된다? 지금 매출과 관련된 세액 200원에서 매입과 관련된 세액 80원을 빼는 부분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써요, 여러분. 근데 대체적으로 직접법 쓰는 나라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간접법을 쓰고 있고 세액공제법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양분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교육상의 의미니까 알려드리고요. 업무할 때는 아무도 이거 거론 안 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이런 거 입 밖으로 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슨 뭐, 야, 매출세에서 매입세금을 얼마 내야 돼? 얼마 돌려받아? 이것만 얘기하죠.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이렇게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론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도 업무는 전부 다 녹아 들어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건 부가가치세 계산이라고 하는 부가가치세 계산이라고 하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 벌써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가가치세를 우리 계산하는 과세하는 방법은 우리 세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도 있고 금액을 가지고 이 거래라고 하는 거래 금액을 가지고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가산하는 부분도 직접법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거로 만들었다. 자, 저희가 전산실무가 지금 병행 중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럼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그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은 안 나겠지만 더듬더듬 해보시면 우리 제일 먼저 부가세 양식을 이렇게 A4 용지 사이즈다 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만큼의 글씨가 등장하고 요만큼의 글씨가 등장하고 요만큼의 글씨가 등장하고 여기에 회사 명판직인 찍어서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맨 위에 있는 요 자리에는 누가 들어오더라? 너 부가가치세 10% 내야 되는데 10% 기준금액 얼마야? 라고 하는 과세표준이 기록이 되죠. 금액란에. 그래서 과세표준 및 누가 같이 보여진다? 매출세액이 같이 보여지죠.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런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그램 열어서 같이 보셔도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엔 누가 들어와져 있을 거냐면
우리 왜 매입 반영하는 거 위치 때문에 일반 매입은 여기 들어가고 고정자산 매입은 여기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매입 쪽도 들락날락 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온 건 이렇게 나오죠. 매입세액이라는 난이 보이죠. 됐어요.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무엇한다? 뺀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세팅값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겠죠. 국세청이 이렇게 만들라고 정해줬잖아요. 그걸 지금 이론으로 배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걸 빼서 그 다음 칸에 뭐가 나올 것이다? 너 이만큼 내면 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납부. 그런데 가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더니 무슨 일이 생기더라? 오, 음수가 뜨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부는요, 서식에 양수가 뜨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양수가 뜬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으니까 매출세액이 더 크면 양수가 뜨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1번란이라고 하면 1번에서 2번을 빼면 3번이 나온다는 원리거든요. 그러면 1번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난 납부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있고 매입세액을 뺐는데 이 자리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물건을 파는 것보다 산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살 때 내가 부담했던 매입과 관련된 세금이 더 많았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한테 무엇한다? 돌려달라고 해야죠. 왜 돌려달라고 해요, 여러분? 원래 이 세금은 누가 낸다고요? 소비자. 근데 세법에서 뭐라고 한다? 야, 단계별로 넘어갈 때마다 사업자가 개입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소비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각각의 단계마다 지금 사업자가 뭘 해라? 세금을 네가 내라. 그리고 그 세금을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 무슨 부분? 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합이랑 똑같아지거든요. 원리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회사가 안 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각각의 단계별로 발생됐던 부분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고 그 기록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내가 오히려 이번에 매출이 좀 부진해서 창고에 상품이 많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럼 매입은 많이 했고 매출은 별로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많은 세금을 부담했던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는 소비자가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우리는 단계별로 모두 단계는 형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 해야 된다? 돌려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면 환급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서식은 우리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배우는 요거대로 무엇되어 있다? 작성되어 있다. 만약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란 부분이 없다면 여기에 매입세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출의 전 단계가 매입이잖아요, 여러분. 사와야 파는 거잖아요. 산 게 없는데 팔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왔을 때 부담한 게 있고 팔았을 때 징수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올 때 부담했던 걸 빼라는 게 전 단계예요. 그리고 단계는 1단계로 안 끝나죠. 우리는 제주한 사람이 있고 도매상이 한 3군데 있고 도매상이 많을수록 단가는 계속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산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짧을수록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이 사실 내려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별로 발생된 세액을 일단 무엇하겠다? 빼주겠다. 다만 매출의 전 단계인 매입을 빼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납부세액은 매출과 관련된 공급가액, 이 공급가액이 뭐가 된다? 이게 과세표준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자. 우리나라 세율이 10%이다. 그럼 매입할 때도 여러분 공급가액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양식의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그걸 한 장씩 나눠 갖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가액이라고 보는 나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매출의 공급가액인지 매입의 공급가액인지 그건 다 과세표준이라는 거죠. 거기에 세율 10%를 곱해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나오고 그걸 빼서 납부세 또는 환급세액이 나온다. 됐어요, 여러분? 자, 이런 걸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회계 1급 교재에 가보시면 이 그림이 붙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는 갑이라는 사업자에서 을에서 병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있다? 최종 소비자가 있다. 단계가 참 많네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넘어가서 우리 물건을 팔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저희는 상품을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걸 따져보시면 갑은 을한테 팔았고 을은 병한테 팔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갑은 땅을 파서 장사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결론을 내려면 원래 실질적으로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처럼 안 나와요, 여러분. 갑도 팔려면, 매출을 하려면 누군가한테 이 앞단계 뭐가 있을까요? 매입한 정보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도돌이표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들 이 공부를 하실 때 흐름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더라. 일단 처음 1단계에 있는 사람은 매입이 0으로 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 파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을 파서 벽돌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팔았다. 그러면 사간 사람은 그대로 팔 거 아니니까 뭔가를 가산했겠죠. 그렇죠? 그 가산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팔았겠죠. 이런 식의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갑은 현재 매입은 없음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에 팔았다? 을한테 지금 10,000원에 팔았다. 그럼 을은 10,000원에 사온 부분을 10,000원에 팔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얼마에 팔았다? 20,000원에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병은 20,000원에 사온 걸 그대로 소비자한테 팔진 않죠.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30,0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관계를 따져보면 여러분, 지금 갑은 매입이 없으니까 0이잖아요. 그럼 실제 부가가치라고 해서 늘어난 금액은 얼마이다? 매출의 그대로 10,000원이 부가가치로 보는 거죠. 을은 20,000원에서 우리 매입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빼시고 나면 부가가치는 얼마가 있었다? 10,000원이 있죠. 자, 병은 30,000원에서 내가 매입할 때 가져왔던 돈을 빼주면 부가가치는 얼마가 산한 거예요? 10,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20,000원에 10,000원 돼서 30,000원에 소비자한테 파는 거거든요. 자, 이런 원리로 간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나라 세법에 맞춰서 무슨 부분? 세액 계산을 해보자. 자, 우리나라 세율은 몇 프로이다? 10%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매출액의 10%를 곱하면 1,000원과 2,000원과 3,000원이 나올 거고요. 매입액의 10%를 곱하면 갑은 없고 여전히 0입니다. 그리고 을은 1,000원이고 병은 2,000원이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가 화살표를 해드린 건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놓고 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공급자 입장이 되는 거죠. 누구의 입장이랑 따져봤을 때? 을이랑. 근데 을은 갑과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공급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공급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을과 병의 관계를 따져보면 을은 다시 병한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 이 사람은 지금 공급자가 또 되는 거죠. 이게 됐을까요? 그리고 병은 공급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단계가 계속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와 병을 놓고 봤을 땐 이 사람이 공급자가 되겠죠. 내가 아까 신발을 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내가 산 신발을 판 사장님이 공급자가 되는 거니까요.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매출에 대한 금액 얼마? 10,000원과 세액과 관련된 금액 얼마? 1,000원을 누구한테? 을한테 받고 팔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1,000원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을은 지금 현재 얼마? 지금 현재 매출의 금액은 20,000원. 그런데 부가가치세 얼마? 매출세액 2,000원이 있으니까 병한테 22,000원에 판게 될 거고요. 병은 22,000원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33,000원에 파는 꼴이 되죠. 그럼 지금 우리 앞에서 전 단계에서 발생된 세액을 빼주겠다라고 했어요. 소비자가 부담할 거니까. 자, 그 원리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니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부가가치였던 거고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지금 누구는 갑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시점에 얼마를 같이 납부해야 된다? 1,000원을 납부하겠죠. 자, 을은 내가 사올 때 부담했던 무슨 부분? 1,000원이 있었으니까 그 1,000원을 2,000원에서 빼겠죠. 그러면 얼마? 1,000원을 납부하겠죠. 자, 병은 지금 3,000원을 소비자한테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을한테 사올 때 2,000원을 부담했었잖아요. 그럼 그걸 빼면 실제 납부하는 건 얼마이다? 1,000원이에요. 그럼 보시면 최종 소비자가 병한테 사갈 때 지금 30,000원 플러스 얼마 주고 샀다? 3,000원. 그래서 33,000원에 산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실제 제가 아까 이제 불법하는 행위를 알려드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런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3,000원 빼드릴게요. 아까 저는 55,000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실질적으로 보면 부가세가 얼마 있다 얘기도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내가 지금 음료수 하나 사 마시는데 그 계산할 때 부가세가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안 하죠. 다만 계산하시고 영수증을 받아서 아래쪽에 보면 써 있죠.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그래서 합계가 얼마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부가세를 여전히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내는 세금은요. 내가 벌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가장 많이 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내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부가가치세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랑 지금 수업하려면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니까 인터넷 쓰고 있죠? 전기 쓰고 있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전기 요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고요. 인터넷 요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저는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하고 있는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는 재화액 가격 3만 원에 부가가치세 3천 원이 포함된 3만 3천 원을 병한테 지불하고 샀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따져보니 그럼 소비자가 낸 세금이 3천 원이 포함되어 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갑부터 병까지는 누구예요? 사업자거든요. 그럼 이 사업자인 사람들이 냈던 세금을 따져보니 1,000원, 1,000원, 1,000원. 자, 그거 합산하면 얼마가 된다? 3,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가 납부만 해주는 거지 자기들이 내는 세금은 없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대리인에 가시면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세금이 많냐고. 특히 부가세 얘기하실 땐 아니 사장님 그거 돈 받을 다 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입에 붙어 있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면세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식의 단계별로 갈 때마다 여러분 부가가치라는 게 계속 붙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병원을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프면 병원을 가서 병을 치료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단계가 무엇될 때마다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부가가치라는 게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럼 내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이 부분이 많이 붙으면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이 자꾸 과중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가가치세를 빼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면해주겠다고 해서 면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제도들의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고 영세도 있다라는 게 전산실무할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붙는 부분들입니다. 영세는 뭐 다른 얘기를 또 하겠지만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럼 이제 회계처리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갑이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각각의 단계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드시 무엇해라? 꼭 받아라.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징수한다. 근데 뭐가 있을 때마다? 거래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누가 들어가 있다? 거래징수라는 게 법령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징수를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여러분, 징수하다는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 징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그래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뭔가를 넘겨줄 때 반드시 징수라는 걸 해라. 그래서 그 징수를 안 하면 누구한테? 공급자한테 너 가산세 내면 돼. 이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래징수란 부분. 그러면 세금은 내가 내는 건 맞지만 내가 낼 세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징수에서 무엇하고 있다가 나 이거 거래징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세법에 내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럼 가지고 있다가 무엇하면 돼요, 여러분? 그 날짜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받아서 갖고 있는 돈을 재무회계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예수금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에서 갖고 있는 돈이 무슨 돈이다? 부가가치세를 예수에서 갖고 있는 돈.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채 개정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유동부채이고요. 됐을까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예수금 너무 길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자?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개정 과목이 프로그램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을한테 얼마에 팔았다? 우리 지금 부가세 별도.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세 별도가 나오는 거예요. 부가세 별도, 부가가치세 별도 10,000원에 팔았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얼마 받을 것이다? 11,000원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상품을 팔았다고 전제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수익의 발생인 상품 매출 10,000원을 대변에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10%인 부가세 예수금 1,000원을 징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쓰면 좋은 점이 뭐다? 내가 매출인지 매입인지 유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지 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자, 그 형태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 이제 과세 사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세금 계산서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 10일 과세라고 프로그램에서 넣죠, 여러분. 그럼 10일 과세라는 걸 선택하면 부가세 예수금이 자동으로 대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세법에 있는 용어까지 다 세팅값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입력하게 되면 대변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세팅을 해서 지금 상용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매입은 누가 기본적으로 들어오게끔 차변 쪽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게끔 세팅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래서 저는 11,000원을 저희는 다 현금 받았다고 할게요. 을한테 받고 팔았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을은 지금 갑한테 사온 거잖아요. 그죠? 공급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매입 시점에 나는 상품 얼마가 생겼다? 10,000원짜리가 생겼다. 그쵸? 갑이 10,000원에 팔았으니까 나는 상품 10,000원짜리예요. 원가. 그런데 부가세를 나는 무엇하였다? 징수당했다. 난 당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앞에서 벌써 결론냈죠. 누가 부담한다고요? 소비자. 그러니까 대신 낸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냈던 거 무엇하겠다? 네가 징수한 거에서 빼줄게.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 그러면 부가세라는 부분에 대신 낸 돈이라는 대급금을 기록하는 겁니다. 차변에. 그리고 이 부분은 뭐가 된다? 우리 자산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자산이고요. 당좌자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갑이 현금 받고 팔았다고 했으니까 을은 현금 줬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기록이 됩니다. 그럼 을은 얼마를 가산해서 우리 10,000원의 금액을 가산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부가가치 10,000원을 가산해서 얼마에 팔았다? 20,000원에 누구한테 팔았다? 병한테 팔았습니다. 자, 그럼 병은 지금 부가세를 내고 사와야 되죠. 그래서 을은 우리 20,000원에 대한 10%만큼 무엇하였다? 거래 징수했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뭐가 나온다? 부가세 예수금 2,000원이 대변에 등장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현금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세금을 포함하여 22,000원을 받았습니다. 자, 병은요, 을한테 사가지고 왔으니까 매입 시점에 20,000원짜리 상품이 생기면서 대신 지급했다고 해서 부가세 대급금이 사변에 2,000원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주었으니까 현금 22,000원 기록하겠죠. 그리고 이제 병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요? 소비자. 이러면 소비자인 여러분이나 저는 회계 처리 안 하죠. 가계부에 얼마 썼다라고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급하는 시점엔 병의 입장에만 나오면 되고요. 소비자 입장은 들어올 필요 없죠. 그러면 병은 내가 20,000원 주고 샀던 부분에 얼마를 또 가산했어요? 부가가치 10,000원에 대한 부분을 가산해서 팔았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33,000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부가세 얼마 징수했다? 3,000원을 징수한 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무서 입장에서는 갑한테 부가세 얼마 받고 1,000원 받고 을한테 1,000원 받고 병한테 1,000원 받았어요. 그럼 합쳐진 3,000원. 근데 이게 실제 마지막에 있는 소비자가 부가세 포함 금액 33,000원 지불한 금액의 10%의 금액과 무엇하더라? 일치하더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런 원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매출은 징수해서 갖고 있는 돈,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매입은 대신 낸 돈, 대급금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언제 정리할 거냐? 우리가 납부할 때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은요. 우리 과세기간을 배울 거고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있어요. 그걸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배우실 거고 그 종료일에 무엇하게 되어 있다? 정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리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납부를 하겠죠. 네, 납부 또는 돌려받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과세기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중에 회계기간 내에
과세 기간 내에서는 요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회계에서는 회계 기간이라고 표현하고요. 세법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 걸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이 총론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다 수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부가가치세 이제 특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특징은 우리 이제 박스 안에 막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구분란에 있는 거로는 잘 내지 않고요. 대부분 나온다라고 하면 내용에 있는 부분을 무엇하고 있다. 내용에 있는 걸 사지선세 좀 풀어서 내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 특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세예요, 여러분. 네,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서에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는 국가를 과세의 주체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국세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국세가 일단 세무서에서 받아서요. 일정 부분만큼 지자체로 다시 나눠줘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방세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국가가 다 가져가서 예산으로 쓰면 지자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최근에 법이 이제 개정이 됐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89%를 국가가 가지면 지자체는 11%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비율도 매번 개정이 돼요. 근데 그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안에 지자체한테 분배되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이 세금은 국가가 실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접세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소비자. 그런데 지금 세금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너가 세금을 내야 돼 라고 얘기했던 우리 소위에서 납세 의무자는 또는 납부 의무자는 누구이더라?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세금을 내는 걸 납세자 또는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 소비세. 여러분, 요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릴 때, 내가 지금 현재 얼마짜리 물건을 사든 금액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그냥 우리나라 세율에 의해서 그냥 징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서 놓고 보니, 국가의 입장에서 놓고 보니 정말 좋은 세금이다. 앉은 자리에서 그냥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거든요. 그 의미가 일반 소비세 여러분. 소비가 이루어질 때마다 무조건 징수되는 세금이에요. 그럼 일반 소비세의 반대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개별 소비세가 과거에는 특속세라고 불렀었어요. 특별 소비세란 표현. 근데 이 특별 소비세로 불렀던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만 징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1,000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다. 명품이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붙어 있을 것이다? 개별 소비세가 붙어 있을 겁니다. 시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가구도 붙을 수 있고요. 자동차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란 세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일정한 물품에는 특별히 이 세금을 더 내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물품에 대한 또는 장소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개별 소비세. 그래서 일반 소비세의 반대편이 개별 소비세고요. 간접세의 반대가 직접세예요. 직접세. 자, 물세라는 부분. 그럼 물세라고 하는 부분은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검토할 거냐라는 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을 벌어서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 지금 현재 7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벌어서 먹여 살리는 사람이 2명이다. 나는 배우자만 같이 먹고 살면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똑같이 둘 다 A도 500을 벌고요. B도 500을 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액은 지금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부양해야 되는 사람을 놓고 보니 그들을 부양가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부양해야 되는 사람을 놓고 보니 A는 아까 제가 7명이라고 했고 이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서 1명이었어요. 아니, 본인을 포함해서 2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누가 더 먹고 살기 좋을까요? 그럼 지금 500 벌어서 둘이 먹고 사는 게 더 훨씬 더 윤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세금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인세라고 합니다.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연말정산인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이 누구냐는 걸 계속 따지잖아요. 그게 이 부분이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그런 거 고려 안 한다는 거죠. 내가 500을 벌어서 10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든 내가 500을 벌어서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든 그건 내 사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물세라고 합니다. 물세. 그래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담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수입이나 재산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부과하는 무엇이다? 세금이다. 그냥 무조건 10% 내세요. 이런 얘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단계 거래세. 여러분 다단계 거래세는 앞에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설명을 드릴 때 나는 갑에서 누구로? 을로, 을에서 누구로? 병으로, 그리고 소비자로 넘어가는 각각의 단계별로 우리는 부가가치라는 건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각각의 단계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는 뭘 할 것이다? 세금을 징수할 것이다. 거래가 있을 때마다 징수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다단계 거래세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 도달될 때까지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부담한 건 대급금, 내가 징수한 건 예수금, 일정 기간 뒤에 두 개를 상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징수해서 갖고 있는 돈이 더 많으면 납부이고 반대이면 환급으로 움직이는 원리로 갑니다. 자, 그다음 소비형 부가가치세. 자, 여러분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건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팔릴 때마다 그냥 무엇 하시면 된다. 거래가 있을 때마다 무엇 한다. 10%를 징수하겠다. 그런 걸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비형 일반 소비세, 우리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도 하고요. 그냥 일반 소비세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라는 표현.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입니다라는 계산 구조로 양식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1급 교재 231페이지에 가면 팁박스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한 부분에 또 다른 얘기가 써 있죠. 근데 이건 앞에서 얘기할 때 벌써 다 했던 얘기입니다. 자, 세금은 누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근데 납부는 누가 하고 있다? 사업자가. 그쵸?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매출을 할 때 누구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가지고 올 때 거래 단계마다 부가세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매입할 땐 부가세를 무엇할 것이다? 내고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매출할 때 징수했던 매출세액에서 내가 사가지고 올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무엇하겠다? 공제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매입세액을 뺀다고 했었잖아요. 이 공제한다라는 부분이요. 요것 때문에 나오는 용어가 이런 용어인 거예요. 지금 당신이 사가지고 온 매입 물품 중에 부가가치세 10%가 있을 건데 그걸 매입세액을 분다고 했고요. 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냐라는 걸 따져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면 우린 매입 매출 전표에 50일 과세라고 입력할 거고 그런데 분명히 매입세액이 있었는데 세법에 갔더니 그거요. 공제가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공제 사유를 법에서 별도로 정해놓고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면 너가 사가지고 올 때 매입세액을 부담했어도 공제를 못 해주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뭐라고 얘기할 것이다. 일단 세금 계산서 받아왔으니까 국가한테 받았다고 표시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54번이라는 유형으로 입력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구조에 매입세액 자리에 공제 못 받는 아이만 모아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움직이는 부분. 그 유튜브에 이걸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 번거롭게 매입 매출 전표 54 불공이라는 걸 꼭 넣어야 되느냐. 근데 그분은 지금 세무급수 준비하시나 봐요. 네, 질문사항이.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왜 작성하냐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계산서를 받으면 국가한테 반드시 받았다고 표시해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표를 입력하실 때 우리 매출은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넣고 매입은 어떻게 하셔라.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무조건 입력하셔라. 근데 그게 서식에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더라. 아, 매입수익란에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거를 여기다 쓰세요라는 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받아왔는데 공제가 가능하면 그거로 끝나요. 근데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면 우리 공제 못 받는 쪽을 다시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빼버리고 입력을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건 전부 다 무엇 해야 된다? 전부 다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 여러분 우리 전산 실무할 때 왜 이렇게 한 장에 정리되어 있는 거 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거기 갔더니 모두 다 뭐라고 써있다? 당신이 뭘 받아왔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세법에 맞춰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프로그램 따로 가고 세법 따로 간다? 그리고 국세청 양식 따로 있는 거고 내가 이론 배우는 건 다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건 부가세 신고서를 지금 글로 배우는 거예요. 네, 신고서를 글로 배우는 거고 프로그램에는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하는 이런 키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차감한다는 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만 차감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지 않은 건 차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고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산 실무에 가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54 불공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불공제 사유는 이론에서 다시 배워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서류도 작성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냈던 부가세를 무엇하자? 공제하고 나머지 세금만 국가한테 내자. 그게 전단계 세액공제법. 자, 그 다음 면세제도. 자, 요 부분은 무슨 부분?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앞에서 전단계 세액공제법 설명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내용을 따져보니 지금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고 우리 병이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팔았다. 그런데 이들이 부가가치가 창출될 때마다 지금 매출과 매입을 빼서 지금 처음에 있었던 사람은 1,000원을 부담했고 두 번째 있던 사업자는 또 1,000원을 부담했고 세 번째 있는 사업자도 또 1,000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얼마를? 3,000원을. 근데 이러면 소비자가 지금 갑한테 즉시 샀었다라면 1,000원만 부담했겠죠. 11,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갑은 땅을 파서 장사하는 사람. 을은 이 사람한테 사가지고 와서 반대 상태로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실질적으로 땅을 팠다라고 했으니까요. 아주 원초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초적인 부분을 누구한테? 을한테 줬습니다. 을은 그걸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병은 실제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아, 그러면 갑이 소비자한테 준 거로는 사실상 사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럼 이런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자꾸 무엇되더라? 가중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실제 이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 너무 많아지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가 뭘 해주겠다. 아니, 마지막에 있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이 너무 커지니까 그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무엇하자? 다운시켜주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게 면세제도예요. 그래서 부가세를 무엇하는 거? 없애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다운시켜주는 부분 때문에 등장하는 용어가 역진성 완화라는 표현이에요. 역진성 완화. 그래서 이 면세제도는요. 우리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요. 누구를 위한 제도이다? 마지막에 부가세를 부담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끔 시험 문제에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고 내는 출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게 면세제도. 그리고 소비자의 그 가중되는 부가세를 좀 완화시켜 주다라는 거 또는 다운시켜 주다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용어가 역진성 완화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산회계 1급 교재 팁박스에 가면 이 역진성 완화라는 부분에 용어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지금
내가 5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얼마짜리 물건 사든 다 동일세율 10%로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들한테 모든 세금이 다 쏠리더라.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무엇이다? 아니 먹고 사는데 필요한 부분들의 세금도 다 부담하는, 그리고 지금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가만히 안 돼요. 앞에서 물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인세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자꾸 대두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역진성 완화라는 거예요. 역진성 완화. 자,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더라. 자, 소비지국이라고 하는 건 소비하는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고요. 요거는 전산회계 1급에 나와 있는 팁박스랑 같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 나라를 생산지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쓰는 나라를 소비지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다? 지금 한국에서 물건을 생산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고요. 이 사람이 제조를 하고, 그리고 이 물건을 어디에 국경을 넘어서 나는 해외로 무엇하였다? 내보냈다. 매출하였다. 자, 그럼 소비를 어디서 하는지 물어봤더니 저는 미국에서 소비한대요. 그래서 미국은 실제 한국에서 물건을 사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현재 10%인데 그 미국은 여러분 세법이 주마다 또 다르죠? 네. 자, 그러면 자, 미국은 15%라고 제가 가정을 세울게요. 자, 근데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15%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한국에서 만든 물건 A가 있습니다. 근데 그 A라는 물건의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지금 현재 100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100. 자, 그러면 이 100에 저는 10%를 징수할 거니까 누구한테? 미국한테 팔 때. 그래서 얼마에 팔 것이다? 지금 이 100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110에 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서 110원에 사가지고 오겠죠? 근데 이 나라도 세금 얼마를 징수한다고요? 15%. 자, 그러면 지금 110에 대해서 얼마를 징수하는 110이라는 금액에 15%를 징수를 할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110이라는 금액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10%를 징수한 세금이 포함된 거예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같은 물건인데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세금을 떼고 우리는 우리나라대로 세금을 또 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두 번의 세금은 징수하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중과세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중의 과세가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이걸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는 소득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 번의 세금 징수는 하지 말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 떼지는 세금을 해결하려고 보니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10%를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하고 그 나라 법에 15%를 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자.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이 10%를 0%로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110이 아니라 나는 100으로 가져가는 거이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100이라는 물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미국은 110에 대해서 15%를 떼는 게 아니라 그냥 100에 대해서 본인 나라의 세금, 우리 그 나라 안에서 나오는 세금을 내국세라고 하거든요. 그 내국세인 10%만 떼고, 아니 15%만 떼고 끝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 10% 떼고 우리도 15% 떼는 부분에 우리 동일권에 대해서 두 번 뗐다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에 문제를 무엇할 수 있다?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무슨 부분? 생산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 세금을 떼지 말고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떼면 우리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소비지구 과세 원칙. 그러면 한국이 미국한테 물건을 팔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배운다? 수출이겠죠. 이게 수출이 됩니다. 그럼 제가 미국한테 물건을 무엇할 수도 있어요? 사올 수도 있겠죠. 그럼 뭐가 들어올까요? 수입이겠죠. 그러면 수입했을 땐 우리나라가 소비지국이 되죠. 그래서 수출은 무엇하고 영해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은 무엇한다? 우리나라가 소비지국이 되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세법 몇 프로? 10%를 징수하자, 과세하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소비재고 과세 원칙을 안 따라가겠대요. 아우, 저희는 생산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법들은 자기 나라 법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죠. 뭐 협의는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110에 팔겠다고. 그런데 우리 인접국에 있는 일본은 소비재고 과세 원칙을 적용한대요. 우리랑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에 판대요. 그래서 100에.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한테 사올 때는 한국에서 수입할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110원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수입하면 100원을 주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한국에서 물건 살까요? 저부터 다 안 사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무슨 부분? 아, 지금 이중과세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지금 수출을 증진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경쟁력을 키우려면 우리 생산지구 과세 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해야 무엇될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수출 증진책 목적으로도 쓰는 게 소비지구 과세 원칙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생산지구 과세 원칙을 적용한 나라가 없어요. 네, 근데 왜냐면 가격은 둘째 문제고요. 수출 증진책은 둘째 문제고 이중과세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산과 동일하게 무엇하겠다? 과세하겠다. 다만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국경을 넘을 땐 누구한테 신고한다? 세관. 그래서 세관장이 우리 무엇을 부가가치세 10%를 과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사업자한테 주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너 수입할 때 부가세 10% 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수입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라는 걸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라는 부분은 우리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이 거래가 있으면 증빙이라는 걸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때 움직이는 서류가 세금 계산서라는 양식. 그런데 그게 세관장이 발행했다고 티를 내고 싶은 거예요. 원래 세금 계산서는 물건을 파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발급을 해줘서 공급받는 자가 하나를 보관하고 공급자가 하나를 보관하는 우리 두 장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발급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세관장이 발행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수입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팁박스에 있는 건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뒤에 가면 이거 어디서 또 얘기할까요? 영세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우리 의의와 특징 그리고 우리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납세 의무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